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뉴스를 엄선해서 들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용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인가요? 국가보훈부 장관. 참, 가는 날까지 저를 이렇게까지 실망시키지 않는군요. 에? 아니 도대체 이분은 왜 여기에 이렇게 꽂혀 있는 거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이게 박민식 장관의 마지막 독립운동가 선정 작업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임기 마지막 날 큰 불을 내놓고 가버렸습니다.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이승만 전 대통령은 공과가 분명해 어떤 보수 정권에서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지 않았는데요. 박 장관은 이달의 독립운동가 발표를 마지막으로 오늘 퇴임의 영등포 을 총선 준비에 나섭니다. 박 장관은 임기 내내 여러 차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진심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발표 직후 퇴임에 부담을 회피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장관이 마음대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름 벌려놓고 수습은 니네가 해라. 그러고서 싹 가버린 거야 지금. 근데 이승만 전 대통령은 왜 이렇게 좋아하죠? 이 박 장관이. 이씨, 박씨 서로 성도 다른 것 같은데 도대체가 이렇게까지 좋아할 이유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고 이승만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까 봐요. 네, 아시다시피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부분 미국에서 활동하며 미국 내 독립 여론을 조성하는 데 공을 세웠습니다. 또 상해에서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역임했고 중위 외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인 자유대회 개최와 한미협회 설립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까진 보훈부가 밝힌 선정 이유입니다. 하지만 공만 있는 독립운동가였다면 지난 30년간 선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겠죠. 이승만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은 취임 반년 만에 미국으로 돌아가 줄곧 자리를 비웠습니다. 국제사정이 밝다고는 하지만 1919년의 파리 강화회의와 1921년 태평양 회의를 상대로 한 외교활동은 모두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5년 만에 탄핵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임시정부와 대립한 것은 물론 하와이를 비롯한 동포들이 임시정부에 보내는 성금을 끊기까지 했습니다. 아이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립 이후 행적을 두고도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습니다. 4.4 5.입 개헌과 3.15 부정선거를 했고 4.19 혁명으로 1960년 불명예 하야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라던가 국부 같은 평가를 하기엔 독재자나 기회주의자 같은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칫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정만을 강조하다가는 1948년 건국 시점을 못 박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니 48년이 건국이고 아니고가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처음 대통령인데 이분은 한 게 정확히 뭐야? 한 개 있어요? 미국 가서 오랫동안 있었던 거? 그리고 부정선거한 거? 4.4 5.입? 그 유명한 4.4 5.입 만들어낸 거? 3.15 부정선거? 4.19 혁명에 의해서 쫓겨난 거? 왜 이분이 독립운동가라는 거예요 지금? 박민식 장관은 왜 이분의 이렇게 진심인 거죠? 난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왜 이렇게 무리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동안에 30년 동안 아무도 어떤 보수 정권에서도 아무도 안 그랬어요. 전두환 때도 안 그랬단 말이에요. 노태 때도 안 그랬고 박근혜 때도 안 그랬다고 이명박 때도 안 그랬다고요. 왜 굳이 윤석열 때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오히려 때 행적을 보면 친일 한 사람들은 우대해주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깎아내리고 그들은 모욕 주고 친미적 행위한 사람들은 마치 영웅인 것처럼 만들어내고 이게 바로 이번에 박민식 장관이 한 일이에요. 그 짧은 6개월 정도 됐나요? 몇 개월 됐나요? 자, 홍범도 장군은 망신을 주더니만 이승만 전 대통령은 찬양하고 이거 여야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롱하는 만행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최민석 당 대변인은 반민특위를 빨갱이로 몰아서 친일파 청산을 방해한 자라며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대착오적 역사인식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윤희석 선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내린 모욕적인 평가 또한
복잡다단한 우리 현대사를 편향된 시각으로 섣부르게 재단하려는 오류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모로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를 연상케 하는데요. 홍범도 장군은 독립운동 공적이 상당한데도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을 문제 삼아 결국 흉상이 철거되고 정부로부터 평가절하당해야만 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홍 장군은 일제강점기에 공산당에 가입했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반공주의적 색채를 띤 인물이라는 겁니다. 박민식의 보훈부가 한 해의 마지막까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소환시켜 소모적인 이념 논쟁만 나왔다는 씁쓸함만 남습니다. 그러니까요. 소모적인 이념 논쟁만 나왔고 실제 보훈부 장관 자리에 앉으면서 너무 시끄럽고 힘들었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막 벌어지고 과거가 다 부정되고 정말 이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또 공을 던져놓고 싹 자기는 빠져나가는군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영등포? 영등포 일로 간다고. 원래 본인 지역권이 있는 부산이었는데 왜 또 갑자기 영등포로 가나? 황지 출마를 한다고. 가세요. 잘해보셔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이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대법원이나 이 법원 판사님들이 판결을 내려왔는데 이제는 법 제도가 근로자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쪽으로 조금 바뀌니까 이제는 기업을 위해서 대법원 판결이 바뀌고 있습니다. 연장 근로 단위를 아예 그냥 통으로, 그러니까 맨날 밤을 새워서 근무를 24시간 시켜도 52시간만 안 넘으면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이죠? 정확히 말하면 2018년에 근로기준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제가 도입됐는데요. 법령에는 최대 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12시간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걸 두고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고용노동부 행정에서 그리고 하급심에서는 모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루 8시간을 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그 이후로는 처음 나온 건데요. 하루가 아닌 일주일을 기준 삼아서 기존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랑 하급심을 모두 뒤집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파가 적지 않은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상의 근로자 A씨가 일주일 가운데 월요일과 화요일은 각 15시간 근무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수목금은 하루 6시간씩 일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와 법원에서는 하루마다 8시간 초과 시간을 합쳐서 일주일에 12시간을 넘었냐 안 넘었냐 이걸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과 화요일은 15시간 일했으니까 각 7시간씩 초과했기 때문에 연장 근무는 주 14시간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은 A씨의 경우가 위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15시간 2번, 6시간 3번, 합쳐서 48시간 근무했기 때문에 52시간에 못 미친다는 해석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연장 근로시간을 일주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초과 근로 역시 하루가 아닌 일주일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사람이 몇 번. 예?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한계 시간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리고 원래 52시간도 기본이 아니에요. 원래는 40시간이에요. 그렇죠. 기본은. 40시간 플러스 좀 더 할 수 있는 연장의 시간을 우리가 12시간을 더 준 것 뿐이죠. 그러니까 기본은 하루에 8시간만 하라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 넘어가는 걸 시키려면 급여를 더 주든지 뭔가 해야 된다는 뜻인데 여기서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52시간을 그냥 연장으로 쭉 하다가 쉬어도 어쨌든 52시간 일단 안 넘기면 괜찮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24시간씩 2번 일하고 해서 하루 좀 더 일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건 옛날 개발도상국 논리에서나 노동력을 너무 아무렇게나 생각하던 그 타임의 얘기인 것이지 요즘 같은 선진국 시대에선 인간의 한계 체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왜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을까요? 이거 옛날 한 30년 전 판결 같아요. 정말 대통령이 바뀌고 나니까 이 노동 환경에 대한 그 모든 게 바뀌었는데 문제는 우리 대통령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통령이 52시간 일하는 거 봤어요? 24시간 내내 일하고. 나는 그런 거 본 적도 없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해도 된다? 죽을 때까지 해도 된다? 그거 문제 아니다? 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 판사님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요즘 사법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 차라리 하급심 판사님들이 훨씬 낫지. 이 대법원 판사님도 이상해요. 일은 안 하고 맨날 좀 복잡한 거 있으면은 심리
불속행 기각시켜버리고 자기네는 옛날에 해놨던 괜찮은 것들 다 뒤집어 엎는 역할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일하면 안 되죠. 도대체가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기계로 보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기업은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노동계의 현장에서 염려를 할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럼 뭐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예. 이 근로기준법에서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정한 취지가 있는데 이거를 그럼요. 무색해한다고 이제 노동계는 현장에서는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대로라면은 이미 현장에서 자리 잡은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방식도 다 바꿔야 합니다. 틀려요. 예. 그리고 대부분 대기업 사업장보다는 영세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교대 근무 사업장이 특히 문제인데요. 24시간씩 꼬박 이틀을 일해도 주간으로 합하면 48시간에 불과하거든요. 이렇게 연속 밤샘 근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 근무가 만연해지는 것에 대한 경고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에서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며 성명을 내고 입법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1일 연장근로 상한 제한을 도입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이 기존에 이제 행정해석이랑 다른 판결을 내린 만큼 행정해석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기까지 노동 현장에서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일해보라 그러죠. 아유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예전에 막 그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요즘 일도 안 해요. 판사님들도 8시간 이상 일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 예? 왜 자꾸 이렇게 시대착오적이고 거꾸로 가는 판결을 내리고 인간의 인격권을 말살하고 인간을 기계처럼 취급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박용진 기자, 뉴스마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뉴스를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그런 뉴스팩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진하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데 어제 좀 여러 가지 쇼킹한 그런 뭐 수락연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말 사이에 핸드폰 꺼놓고 두문불출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본인이 직접 연설문을 작성하고 비대위 인선 구성에 몰두했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어땠습니까? 네, 주말 동안 두문불출하고 썼다는 그 연설문을 좀 살펴봤는데요. 한동훈 전 장관이 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취임사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승리를 위한 헌신을 다짐했고요. 나머지는 민주당을 향해 각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먼저 불출마 관련한 내용으로는 오늘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선민후사를 실천하겠다.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례대표로도 출마하지 않겠다. 오직 동료 시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며 승리를 위해 용기 있게 헌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말로는 운동권, 특권 정치를 청산하겠다 했고요. 이후에 모든 말들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한 말들이라 사실상 이재명과 한동훈의 대결 구도를 가져가려는 모습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좀 쇼킹했습니다. 지역구도 안 나가겠다, 비례도 안 나가겠다, 동료 시민을 바라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왜 이렇게 운동권을 싫어하죠? 운동을 싫어하시나?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처칠의 연설을 이용하면서 루신의 고향이라는 책의 내용도 인용을 했고요. 자,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정확하게? 네, 일단 지난번에 비상대책위원장 수락 후에 기자들과 만났을 때는 루신의 고향이란 책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곧 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처칠의 말을 인용하면서 어제 한 위원장은 우리는 호남에서, 영남에서, 충청에서, 강원에서, 제주에서, 경기에서, 서울에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용기와 헌신으로 반드시 이길 겁니다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그 뒤에 숨은 국민 위에 군림
건립하려는 운동권 특권 세력과 싸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의 유명 연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의 일부 내용을 사용한 것인데요. 처칠은 당시 연합군이 위기에 몰렸을 때 영국은 약해지거나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상륙 지점에서, 들판과 거리에서, 언덕에서 싸울 겁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언론에서 한 장관을 두고 X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연설문에는 또 X세대의 대표자로 불리는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가사도 인용을 했는데요. 히트곡인 환상 속의 그대 속의 가사를 각색한 지점도 좀 눈길을 끌었는데 일단 한 장관이 말한 부분은요. 여러분 동료 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 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라고 했는데 원래 가사에서는 바로 지금이 그대에게 유일한 순간이며 바로 여기가 단지 그대에게 유일한 장소 이런 내용을 좀 인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 내용을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이제 8.66 운동권 청산의 전면을 내걸겠다라는 뜻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네, X세대는 사실은 이제 운동권이라고 불리우는 이 기존의 선배 세대들이 그 좀 큰 이슈, 그러니까 이 국가의 민주주의를 위한 몸부림 이런 쪽으로 본인을 희생했던 것에 좀 대비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X세대에서는 좀 개인주의적이고 본인에게 관심이 더 많고 국가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사적인 이익에 좀 더 관심이 많은 그런 세대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오히려 이거를 좀 대비시키면서 본인을 차별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반응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일단 어제 12분 연설 중에서 이재명 대표를 5회 그리고 개딸을 2번 언급했는데요. 먼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력과 개딸 전체주의와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취임사부터 헐뜯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지령을 전달할 대리인이고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호위무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강선우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다라고 폼을 잡았지만 야당에 대한 비난으로 점철된 취임 첫 일정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또 비판을 했는데요. 또 그러면서 이제 어제 한동훈 이제 그 위원장의 발언 중에는 국민의힘이 마치 소수당이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또 마치 여당이 아닌 야당인 것처럼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좀 제가 이것도 한번 언급해드리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소수당이라고 지칭하면서 폭주하는 다수당을 상대해야 하는 지금 정치 구도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당대표가 일주일에 3번, 4번씩 중대 범죄로 형사 재판을 받는 초현실적인 민주당인데도 왜 국민의힘이 압도하지 못하는지 함께 냉정하게 반성합시다. 이러면서 쇄신을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통령하고 비슷해요. 계속 민주당 헐뜯는 혹은 뭐 전 정권 욕하는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상계동에 있는 갈비집에서 탈당 기자회견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근데 좀 맥이 많이 빠졌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네, 원래 이제 이준석 전 대표 하면 이제 천하용인이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는데요. 오늘 오후에 3시에 노원에 있는 한 갈비집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는데 천하용인 중에 일단 용은 빠지게 되는 거는 확실하고요. 일단 3명은 아직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말이 나온 건 없습니다. 일단 천하용인 중에 용인 그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이 지난 22일 국민의힘 잔류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용이 빠지면서요. 천하인도 동반 탈당이 아닌 개인 탈당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또 신당 창당이 안개 속에 빠진 형국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 전 대표의 멘토로 알려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다시 잔류하게 된다면 정치 인생은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 탈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탈당 안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만 같이 탈당해서 힘을 모아주기로 했던 사람들이 많이들 지금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천하람 변호사는 국민의힘에 지금 계속 있는 게 훨씬 본인에게 좀 유리한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허은하 의원은 비례 의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허은하 의원이 또 가지고 있는 인지도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자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참 김이 빠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네, 또 청문회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상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분이 아주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네요. 네, 이 이야기는 사실 지난주에 청문회 위크였다라고 했던 그 19일에 또 이 최상목 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 있었던 이야기가 야당에서 제기된 의혹입니다. 어제 오마이뉴스에서 판결문을 가지고 좀 조목조목 비판을 했는데요. 제목은 박근혜 미르재단 설립행동대장이 경제부총리라니 이런 제목으로 보도가 됐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후보자는 수재 공무원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인사란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도는 실제 판결문을 인용했는데 여기 내용을 좀 보니까요. 일단 미르재단 출연을 독촉한 내용에는 이재명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판결문 일부에서 미르재단 설립 및 출연 과정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실에서 주도를 했는데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은 이제 최상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15년 10월 21일부터 24일, 단 4일간 4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주도했고 전경련 사회본부장을 향한 재단 출연금 약정서를 내지 않은 기업이 있냐며 화를 내고 독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인 최상목은 5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미르재단을 일주일 만에 만들기 위해 재벌들의 주머니를 쥐어짜는 행동대장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런 행적을 비춰보면 그가 당시 특검에 의해 기소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사실은 진짜 특검에 의해서 뭔가 조금 평가를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왜 그때 빠졌을까 신기하기도 합니다. 역시 능력자인가 보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국정농단에 관여했던 인물이 계속해서 회전문 인사처럼 다시 돌아오는 거, 또 MB 때 활동했던 그런 관료들이 다시 또 이 정권에서 득세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국정농단 인물이 다시 주요 보직에 임명되는 것인데 그럼 촛불을 우리가 왜 들었나 이런 얘기를 오마이뉴스는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최상목이 당시에 미르재단이 최서원 그러니까 당시에 최순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쉽게 해소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사업을 하나 기업들이 돈을 대는 재단이란 구상에 당연하듯 찬동하고 기업들이 돈을 내는데 화를 내면서 일주일간 500억을 만들어내는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당시 박근혜 씨 판결문을 보면 재벌 중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은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이상 호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재계 현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정경영 박찬호 전무는 경제수석실은 기업인들에게 하늘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윤 대통령이 부산 깡통시장을 찾아서 재벌들과 함께 떡볶이 먹방을 한 모습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국정농단 검사가 대통령이 돼서 국정농단 관계자를 경제부총리로 임명하는 역사의 아이러니한 속에서 청산되어야 할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네, 국정농단을 단죄했던 검사가 대통령이 돼서 다시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또 자신의 수족처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벌들 계속해서 불려다니고 있죠. 모양새가 사실은 상당히 좋지 않은데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역사인지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될 뉴스를 엄선해서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용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어저께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방송 끝나고 난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사망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배우 이성균 씨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렸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네, 숨진 이성균 씨는 어제 서울 종로구 와령공원 인근에 세워진 차량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월부터 3달째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와 국가수 정밀감정에서 3차례 모두 음성으로 나왔지만 3번이나 경찰에 소환돼 포토라인 앞에 서야 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보한 것은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뿐입니다. 물리적 증거와 자발적 투약 여부는 밝히지 못한 채 수사만 장기화됐습니다. 이 씨는 마약인 줄 몰랐다, 협박을 당했고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며 A씨 등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이뤄진 가수 지드래곤에 대한 마약 수사 역시 무혐의로 끝난 데 이어 장기간 끌어온 이 씨에 대한 수사 역시 별다른 성과 없이 피의자가 유명을 달리하면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민감한 유명인에 대한 수사임에도 내사 단계부터 섣불리 언론에 공개해 피의자의 사생활과 연애활동에 큰 지장을 불러왔고 피의 사실을 언론에 지나치게 노출시켜 궁지에 몰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강압 수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피의자 사망으로 이 씨의 마약 투약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됩니다. 네, 동반자님께서 수사 중에 사망하시는 분들 뭐라 할 것이 아니고 수사 실적을 위해 강압 수사, 회유, 압박 수사로 사망한 것 같은 이분에 대한 억울함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러셨는데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사실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간이 시약 검사부터 시작해서 정밀 검사까지 3번 모두 다 음성 마약 반응에 대해서 음성이 나온 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또 소환 조사 했었었고 마지막 조사는 19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했단 말이죠. 요즘은 사실은 밤샘 조사 거의 안 하는 게 추세인데 밤샘 조사를 굳이 했어야 될까? 특히 3번이나 전부 다 음성이 나온 상황에서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피의자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피의자 쪽에서도 밤샘 조사하겠다 그러면 하지 말아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수사기관에서도 강제로 할 수가 없는 건데 굳이 19시간 밤샘 조사를 시키고 이런 결과가 나오고 또 하나는 여기에 가세연이라고 하는 또 유튜브 채널이 또 가해자로 등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통화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같이 뭐 마약을 투약했다고 했던 그 실장 여자와의. 그러니까 이게 남의 사생활이 너무 깊숙이 파헤쳐지는 문제. 아무도 이런 결말을 원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도대체가 이러한 상황이 왜 된 건지도 좀 이상하고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남의 사생활을 파헤쳐가지고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뭔지 요 얘기도 좀 크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가수 김건모 씨, 배우 한예슬 씨, 유튜버 이근 씨 등의 사례에서 근거가 없거나 자극적인 의혹을 일방적으로 제기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26일에 이 씨와 A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멋대로 공개하면서 선을 넘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세현은 이 씨가 숨진 이후에도 입장문을 올려 고인의 죽음을 조롱하고 희화화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례까지 소환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죄를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씨는 마약 범죄자일 뿐 피해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이 고인의 죽음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가세현이 옳았다, 가세현은 승리한다라고까지 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또 이 가세현 말고도 KBS와 JTBC 등 언론들의 무분별한 단독 경쟁과 중계식 보도 역시 비판받고 있습니다. KBS도 이 씨와 A 씨 사이의 통화 내용을 상세히 공개한 단독 보도로 지탄을 받고 있고요. 특히 JTBC는 26일 단독 보도를 통해 약물 투입 방법까지 상세히 묘사하면서 진술 내용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석 달간 이 씨 관련 보도는 무려 2,872건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언론들은 사생활을 앞다퉈내도 며칠 전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로 이 씨의 죽음을 슬퍼하는 기사로 클릭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2,000 몇 번 건이요? 2,872건입니다. 와, 엄청난데요. 사실은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아미 여기야 여기님께서 정확히 김승희 딸 학폭 터진 날 바로 이성균 뉴스가 터졌어요 이랬는데 김승희 씨는 그 김건희 여사의 의전비서관으로 알려진 최고 경영자과정에서 같이 공부했다는 그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성균 씨 뉴스가 갑자기 그분의 딸이 9살짜리 후배를 화장실에 데려가서 전치 12주인가요? 이렇게 9주인가요? 10주? 그렇게
상해를 입혔다라고 한 뉴스가 터져가지고 아주 시끄러웠을 때 하필이면 딱 이성균 씨 마약 사건이 터졌고 김건희 씨 특검 오늘 얘기가 이제 나올 텐데 하필이면 또 바로 그 전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바로 하루 전에 또 이걸 터뜨려가지고 이성균 씨를 압박하고 이게 좀 타이밍이 뭔가 이상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런 식으로 좀 해악을 끼친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채널에서는? 가세현은 이제 자기들이 여태까지 주장한 게 다 뭐 하나 틀린 거 없지 않느냐. 뭐 이성균 씨는 이제 그냥 마약 범죄자일 뿐이고 자기들이 그동안 앞서서 자기들이 했던 거는 다 맞다. 그리고 이렇게 죽음으로써 이거를 씻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앞서 뭐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 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 역시 잘못된 선택을 한 거고 그들의 범죄가 감춰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도대체가 이 이성균 씨랑 그 여자 실장 그러니까 이성균 씨를 협박하고 공갈해서 돈을 뜯었다는 그 사람, 그러면서 이성균 씨랑 같이 뭐 마약했다고 진술했다는 그 사람, 그 둘 간의 사적인 통화 내용이 어떻게 공개가 된 겁니까? 현실적으로 그분 그 가세현이 어떻게 그걸 입수할 수가 있는 거죠? 이성균 씨에게 뭐 그거 했다는 그 통화의 여자 주인공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 결국 이거는 검찰에 그 통화 내역이 핸드폰 압수수색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증거로? 그럼 그 자료가 어떻게 이 가세현에 넘어갈 수가 있었냐는 거죠. 그거 의상하지 않아요? 제가 확인한 거로는 이제 가세현 직접 입수한 건 아니고 한 보수 매체를 통해서 이제 보수 매체에 먼저 이 내용이 공개되고 그거를 이제 가세현이 가져다가 이제 키운 걸로 제가. 그러면 보수 매체는 어떻게 그걸 얻었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사건에서 이렇게 보도가 많이 나오고 단독 경제까지 나오는 게 그 내부에서 경찰이 이제 그 안에서 공개하는 이번 행태 이런 피의 사실을 지나치게 공개하고 그런 음악 파일까지도 공개되고 뭐 그리고 녹취록이 공개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러한 사적인 통화 내용 그 내용에 보게 되면 뭐 마약을 했네 안 했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마치 그 여자분이 뭔가 말을 유도하는 듯한 계속 이제 끌면서 뭔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 그런 것들은 수사 자료일 거란 말이죠. 수사 자료가 경찰이나 검찰에 당연히 넘어갔겠죠. 그런 상태에서 보수 매체든 어떤 매체든 수사기관도 아닌 곳에서 그런 거를 입수한다는 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갖다 주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것을 어떻게 가져갔겠느냐. 기본적으로 이거는 정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수사 자료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풀었거나 뭐 이렇게 미끼를 던져줬거나 이걸 니네한테 던져주면 니네가 당연히 이렇게 크게 키우겠지라고 생각하고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비밀리에 유포시켰거나 뭐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내가 봤을 때는 뭔가 유착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얻어낼 수 없는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서 한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나가는 게 물론 이성균 씨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성균 씨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확실히 밝혀졌어야 되지만 물론 이제 못 밝힙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가세현은 이성균 씨의 죽음을 또 조롱하고 희화하는 그런 것까지 나오고 있으니 하긴 또 JTBC도 뭐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거기는 뭐 어떤 식으로 마약을 했는지 막 다 나오잖아요. 아유, 하여튼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도 요즘에 동접자 줄어가지고 매우 마음이 아픈 상황이었는데 이 단독보도 이거 다 결국은 시청률 싸움 아니겠습니까? JTBC나 KBS나 가로세로 연구소나 다 마찬가지 그런 경쟁이 너무 치열하게 하다 보니 또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두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제 최진봉 교수랑 함께 얘기를 했는데요. 창업주, 90세의 창업주가 다시 복귀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하다고 얘기되었던 태영건설. 결국 담보대출, 방송사를 담보로 해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마는 워크아웃을 신청했다면서요? 네, SBS 하면 연관 검색어처럼 떠오르는 곳입니다. 업계 16인데요. 태영건설이 오늘 채권단에 워크아웃, 기업 개선 작업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경영진을 교체하면서 위기 극복에 나섰지만 이미 자체 구조 조정으로는 자금난 극복이 어려운 수준입니다. 태영건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PF 사업들이 일제히 부진하면서 심각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태영이 해결해야 할 PF 대출은 올해에만 약 4천억 원, 내년까지는 3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사업 수익이 악화돼 돈을 벌어도 이자조차 다 갚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의 경영권은 채권단이 갖습니다. 채권단이 결정하면 기업은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데요. 보통 채권단은 기업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원 감축이나 자산 매각 등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태영그룹은 에코비트, SBS 등 알짜 계열사 매각 방안을 구조조정 방안에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 큰일 났습니다. SBS는 그래도 그나마 선방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태영건설 때문에 같이 지금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내년까지 갚아야 될 돈이 3조 6천억 원이라고요. 와,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건설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 연쇄부도가 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서, 게다가 지금 채권단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만, 큰일 났습니다. SBS를 건설사가 소유한 것도 사실은 좀 문제였는데, 그동안은 그래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는, 야, 민간 기업으로 넘겼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우리가 또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건설사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 고금리랑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금 상황이 바뀌면서 자금시장 전체가 좀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태영건설이 무너질 경우 다른 건설사들도 연쇄도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투입되는 PF 사업 특성상 그동안은 이제 저금리와 부동산 불표 신화 덕분에 건설사들의 수익원이 됐는데요. 시장 상황이 바뀌자 지방에 있는 사업장부터 멈춰서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적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PF 사업으로 재미를 봤던 저축은행,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 PF 대출 비율도 높고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어 향후 중소형 건설사 등과 함께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당국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시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해 PF 사업장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계획입니다. SBS 큰일 났는데요. SBS뿐만 아니라 지금 건설사까지 도미노 부도가 지금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큰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벌을 좋아하시는 우리 정부에서 뭔가 해결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문제는 중소 건설사들이 망하게 되면은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